지난 시간에 프린트물 나간 거 풀이할게요. OX까지는 했었고 몇 번부터 하면 되나요? 15번 15번 강도, 감수, 계수, 하중, 계수, 극한, 하중, 소성, 범위, 안전성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강도 설계법. 16번 사용, 하중, 탄성, 범위, 사용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호용, 응력, 설계법. 뒷면 하중 조합은 가장 어떤 것? 불리한 것 택한다. 18번 공동주택 적용되는 등분포 활화중으로서 거실 바닥과 출입하는 발코니의 활화중 최소 크기는 3kN per 제곱미터. 19번 지하 연속벽, 흙막 이벽 대신 전천후 공사가 가능한 공법은 슬러리 월. 20번 기존 기초구조 보강, 흙막이 공법은 아니더라. 언더 피밍. 21번 지정의 경계면 기초 하부와 밑창 콘크리트 상부의 경계면. 22번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어느 쪽? 아래쪽에 설치. 23번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하중은 사용 하중. 24번 두 방향 직사각형 기초판 장류한 방향의 철근은 단병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치한다 안 한다? 한다. 25번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2.5D 또는 750mm. 둘 중에 어떤 값? 큰 값. 26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는 2.0D 이상 또는 1000mm 이상. 27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이음 원칙은 겹침 이음. 28번 밀실한 집안의 허용 지내력도 순서 경암, 연암, 자갈. 29번 평판 제하 시험의 예정 기초 저면에서 제하판을 이용해 집안의 무엇을? 지내력을 측정. 30. 밑창 콘크리트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얼마? 15메가파스칼. 오늘은 86페이지 줄눈 할게요. 하나씩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교재를 또 정리를 하고 할게요. 교재 없는 거 조금 할게요. 맨 처음에 시공 줄눈이 나오는데 시공 줄눈면이 페이지 86페이지 하단입니다. 내가 여기를 줄눈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줄눈면은 평활하게 한다, 거칠게 한다. 네, 거칠게 해줘야지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이어치기 할 때 잘 붙을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야는 수평 부재입니다. 수평 부재일 때는 줄눈은 수직, 수평 어떤 방향? 얘는 바닥판이라고 할게요. 바닥판인데 수평 부재죠. 이 수평 부재는 줄눈하고는 어떻게 수직으로 만난다. 그런 것들도 그림으로 익혀두시고, 만약에 수직 부재, 기둥이다. 기둥은 요렇게보다는 여기면은 줄눈이 되는데 위에 기둥이 하나 더 올라가겠죠. 거칠면은 좋을 것이고, 수직 부재는 줄눈이 어떻게? 수직 부재는 수직으로. 아시겠죠? 어떤 표현이 나오든지 간에 그림으로 연상하시면서 이해를 돕고요. 다음, 줄눈을 할 때 전단력이 작용하는 곳이 있다면 전단력이 최대 최소 어떤 부위? 줄눈을 지금 이을 거예요. 맞죠? 줄눈 시공을 할 것인데 이을 것인데 전단력이 작용하는 부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단력이 가능한 이 부위에서 피해서 해야 될까? 그 부분 만나는 곳에서 해야 될까? 피해서. 그러니까 전단력이 어떤 쪽? 최소. 전단력이 가장 작용하지 않는 쪽에서 줄눈 설치를 해주고, 만약에 압축력 방향과 줄눈은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묻는다면 압축 부재, 바닥판, 기둥, 압축 부재는 누구일까요? 둘 중에 압축 부재는 누군가요? 라고 묻는다면 기둥이죠. 압축 이래 받으니까. 그래서 압축 부재에서 기둥에서 압축력의 방향과 줄눈의 방향은 아까 어떻다? 네, 직각 또는 수직. 다음 시공을 하다 보면 이어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치면 안 되는 곳들, 이어치기를 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줄눈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펀치는 이어치기 하지 말라는 말은 연속 타설을 해달라는 말이죠. 연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어치기 하면 안 되는 곳, 헌치가 어디였나요? 네. 보가 있다고 하면 보의 요 가쪽에는 전단력을 많이 받는 곳이죠. 그래서 조금 더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 것. 여기 더 두꺼워졌죠? 여기는 한 번에 타설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보, 한쪽 팔만 요리에 나와 있는 보, 내민보라고도 하고, 또는 캔틸레버 보, 이런 것들도 이어치기를 한 번에 해달라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평면도를 봤을 때 여기 거실이에요. 여기는 베란다야. 그러면 거실까지 딱 치고 이어서 베란다를 치면 여기 된다 안 된다? 툭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실과 베란다도 한 번에 타설을 해달라. 이런 것들은 이어치면은 안 됩니다. 또는 만약에 보가 있는데 얘는 큰 보예요. 큰 보인데 여기에 작은 보가 있어요. 작은 보가 있다라고 치면 이 상황에서 이어쳐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작은 보에서 몇 배 떨어져서 작은 보 나비에 몇 배? 2배 떨어진 곳에서 이어치기를 해달라. 그 다음에 만약에 아치가 있다면 아치는 축 방향하고 어떻게 수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86쪽 하단에 줄눈을 두 가지 줄눈으로 구분을 하죠. 계획적으로 내가 만들었는 것,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줄눈 있는데, 계획적 줄눈에서 첫 번째 시공 줄눈이 있습니다. 시공 줄눈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들이죠. 어떤 거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초판 먼저 하고 기둥 올릴 때 여기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아까 요 베란다 할 때 난간 작업할 때 난간하고 나중에 요거 올려주겠죠. 여기 줄눈, 시공상 줄눈. 또 뭐가 있을까요? 기둥이 있고 위에 슬라브가 올라간다고 치면 요 사이에 줄눈들, 시공상 줄눈. 다음 두 번째 신축 줄눈,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신축 팽창 부동치마. 어떤 예가 있었습니까? 고층 아파트가 있고 지하 주차장에 갈 때 얘네는 너무 닿는 힘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감 처리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줄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얘는 왜 넣는다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구속되게 안 되게, 구속되지 않게 응력을 해소해주는 역할. 다음 87페이지 하단에 딜레이 조인트도 있네요. 딜레이 조인트는 장스펜, 단스펜 언제 작업할 때?
장스팬 100m를 초과하는 긴 스팬 작업을 할 때 일정 공간을 비워두죠. 비워두고 6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수축 콘크리트를 넣어서 일체화시키는 것. 임시 줄눈이죠. 다음 뒷면 88페이지. 상단에 조절 줄눈. 컨트롤 조인트라고 하는데 넓은 면, 안정된 넓은 면, 지하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옥상 바닥이라든지 줄눈 한 곳에 모아주기 위해서 조절 줄눈. 동그라미 5번 슬라이딩 조인트는 누구와 누구 사이? 보와 바닥 사이. 대표적으로 어디 보면 많다고 하였습니까? 교각 같은데 얘가 보고 여기에 약간 스프링 같은 걸 많이 두죠. 하고 위에 콘크리트 갔을 때 요 사이에 있는 거 슬라이딩 조인트. 다음 슬립 조인트는 어디에 쓰는 거랬습니까? 슬립 조인트 조족조. 하단에는 조족조는 횡력이 약하죠. 약한데 하단에 내력벽 조족조입니다. 벽돌이고 위에는 만약에 콘크리트가 올라간다고 치면 서로 다르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슬립 조인트. 다음 비계획적 줄눈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콜드 조인트라고 하지요. 콜드 조인트는 한 번에 쳐야 되는데 휴식 시간이 길 때 짧을 때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분리되어 버린 일체화가 되지 않은 것. 시공불량이죠. 다음 89페이지 콘크리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여러 개 이게 조금 펼쳐져 있는데 콘크리트 잘 나오는 거 수치 같은 거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어디 공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9줄, 밑으로 9줄 갈 거고 칸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하나, 둘, FCK 압축 강도. 화살표 위는 이상, 밑에는 이하.
쭉 많기는 한데 다 익히기 사실은 힘드니까 보통 콘크리트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해주고 WB 물 결합제비 60% 밑으로 50% 압축 강도 한중 콘크리트는 강도 내기가 추울 땐 어렵죠. 그래서 초기 양생할 때 5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야 되고 경량골재는 이 정도 사이의 강도 고강도는 보통일 때는 얼마? 40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라 했고 경량 콘크리트 때는 이 범위가 넘죠? 27메가파스칼 슬럼프치 노려야 되는데 사실 헷갈리니까 요거라도 기억해 주시고 공기량은 3에서 6% 사이를 해주되 한중은 원칙은 에이즈를 사용하면은 꼭 해줘야 되죠. 왜 에이즈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 공기량을 해서 일단 얼고 늘고 얼고 높고 하니까 쿠션 역할도 해주고 겨울철 비빔 작업이 잘 되지 않는데 잘 굴러가게도 해주고 그러한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을 찾는다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강도가 증가 감소 강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더라. 때문에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에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 퍼센트는 또 지정을 해줬었죠. 네. 그리고 염화 물량은 공통적으로 0.3kg 세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이 염화 물량은 적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데 얘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콘크리트에 영향을 줄까? 철근에 영향을 줄까? 네, 철근에 부식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거보다는 작은 수치로 해달라는 겁니다. 하기 전에 콘크리트 품질 레미콘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시트도 같이 하나 줍니다. 줬을 때 수치가 적혀져 있어요. 뭐 25에 21에 뭐 180이다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앞에 있는 25는 무엇을 뜻할까요? 얘는 골재긴 골재인데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레미콘이 들어올 때마다 그 레미콘의 상태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품질 시트를 줍니다. 거기에는 다른 숫자들도 많지만 얘네들은 꼭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숫자는 아무 말이 없더라도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되고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죠. 중간의 값이 무엇이게요? 얘가 강도, 압축 강도를 나타내고 그러면 단위가 뭘까요? 강도니까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과 같은 단위 뉴턴 퍼 제곱미리 같은 단위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수치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슬럼프가. 단위가 뭘까요? 얘네들 전부 다 단위가 뒤에 밀리미터. 그러면 요 압축 강도를 검사할 때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냐면 들어오면은 매일매일 1회는 해줍니다. 기본. 근데 공사하는 공구 면적이 엄청 넓어. 그러면 120제곱미터마다도 채취를 해서 해주고 또는 언제마다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그때마다 FCK를 수치를 확인을 해준다.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공기량이 여기서는 3에서 6%라고 했는데 만약에 기준이 되는 값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4.5%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허용하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가 있거든요. 때문에 3에서 6%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보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말이 나와도 되지만 요 말이 나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를 하나를 지정하면 4.5%고 구간을 주게 된다면 3에서 6%가 되는 것이고 출제자 마음이죠, 사실은.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워커빌리티 다양한 것들 줬는데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다음에 슬럼프치.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값들이 나온다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다음 슬럼프치는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고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얘가 철근의 부식을 일으킨다며 그러니까 염화물량은 내구성에 영향을 주며 다음 강도 즉 FCK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배합 검사를 통해서 강도를 영향을 알 수가 있더라. 또는 공기량 해도 됩니다. 여기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라고 하는데 이 치수는 순 간격이 기준일까요? 중심 간격이 기준일까요? 네, 순 간격이 기준입니다. 얘가 아니고 순 간격이라는 것은 골재와 골재 사이의 요 거리, 중심 간격은 말 그대로 중심 사이의 거리겠죠. 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시멘트가 들어가고 할 때 얘는 사실 요로 들어가겠죠. 요 사이 간격에 때문에 순 간격. 그래서 89페이지부터 다시 교재로 정리하겠습니다. 89페이지 경량 콘크리트 동그라미 1번에 자중을 가볍게 2번에 15에서 24메가파스칼 정리했던 거죠. 다음 90페이지로 넘어와서 갈로 3번의 특징 다른 것들도 다 보시지만 동그라미 3번 경량 콘크리트는 내화성이 어떻다? 강합니다. 내화성이 크고 열 전도율은 작다. 방음 방열에 효과적이다. 다음 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는 몇 도씨 이하일 때 사용한다? 4도씨. 다음 너무 추우면 가열을 좀 해줘야 되는데 누구는 절대 가열하지 않는다? 시멘트는 가열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 버리니까. 공기 연행제를 꼭 사용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능하면 작게. 다음 92페이지 넘어갑니다. 서중 콘크리트. 더울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인데 몇 도씨보다 높아지면 사용할 수 있다? 25도씨. 동그라미 2번에 보시고 갈로 2번에 넘어와서 동그라미 2번 서중 콘크리트는 장기 강도가 강하다, 초기 강도가 강하다. 초기에 금방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초기 강도가 강하다. 대신에 콜드 조인트도 더 빨리 발생해 버리겠죠. 동그라미 3번에 더우니까 타설 즉시 무슨 양생? 습윤 양생. 다음 59 주제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는 경량일 때는 27, 보통일 때는 40메가파스칼인데 9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고강도를 내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준다, 줄여준다? 줄여줘야 돼요. 고강도, 강도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시멘트 사이에 공급, 구멍수를 최대한 작게 해줘야 되니까 안에 뭘 집어넣습니까? 굉장히 작은 미립자 같은 거, 실리카, 흉 하는 걸 넣죠. 그래서 강도는 내었지만 만약에 뭐가 나오게 타게 되면 불이 나버리게 되면은 얘가 고강도 콘크리트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구멍 사이로 부화재가 났을 때 이 열기들이 이렇게 바깥에 빠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 다 메꿔버렸어. 그러면은 열기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형상? 폭렬 현상이 발생도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 94페이지 넘어와서 메스 콘크리트, 덩어리가 커다란 콘크리트죠. 그래서 용어에 동그라미 1번 메스 콘크리트를 나누는 그 두께는 평판 구조 두께가 0.8m 이상 하든지 하단이 구속된 벽은 0.5m 이상이면 메스 콘크리트라고 한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97페이지 갈게요. 거기에 있는 97페이지 중간에 예제 문제 있죠. 그 보호 부분에 해당되는 거 다 보실 수 있습니까? 해야 되나요? 이건 안 해도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보면은 개략적으로는 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죠. 그렇다면 그거를 보고 정리를 하게 된다면 뭐를 단부와 중앙으로 나누었을 때 굽힌금을 넣는다고 할게요. 굽힌금, 벤트바를 넣습니다. 벤트바는 어디 따라 넣어야 됩니까? 압축한다는 곳 아니면 인장되는 곳? 인장. 인장. 네, 인장축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단부에서는 어디가 인장입니까? 상부, 하부 중에서? 다시 나 여기다가 벤트바를 넣을 거야. 굽힘 철근 넣을 거거든요. 넣을 건데 이걸 넣는 이유가 뭐냐면 콘크리트가 이게 오래 있다 보면 축 처지니까 맞죠? 처지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것인데 인장 측에 넣을 거예요. 그럼 단부에서는 어디가 인장일까요? 좀 과장을 하면 얘가 이래 있는데 이렇게 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늘어났고 중간에서는 여기는 쪼그라들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쪽이 늘어났죠. 그럼 인장층은 어디다? 상부, 단부에서는. 그래서 벤트바가 가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볼게요. 보에서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할게요. 먼저 굽힘 철근. 벤트바를 넣을 것인데 요거는 어느 측? 인장 측이죠. 인장 측에 넣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부에는 중앙에는 어디 넣을지 보니까 단부는 어디? 중앙에는 하부에. 다음 굽힘 철근 말고 나는 철근을 작업하다 보면 이어주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음 철근을 넣을 거예요. 철근이 뭐가 엄청 길다 보니까 이음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단부에서는 중앙에서는 어디 넣는지 구분을 해볼게요. 잇는다는 것은 철근 두 개를 이었는데 툭툭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인장 측, 압축 측.
얘는 압축측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압축측에다가 이음철근을 배근을 해줘야 되니, 여기는 인장측이라면 그럼 여기하고 요런 데는 압축측이 되겠죠. 때문에 단부에서는 아래쪽에, 중앙에서는 위쪽에. 다음, 요런 철근들 중에서 전단철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전단철근은 보에서는 전단, 끊어지는 걸 도와주는, 끊기지 말라고 도와주는 철근인데, 보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부핀 철근도 있고, 르끈도 있죠. 이 각도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몇 도인지 나오거든요. 부핀 철근은 몇 도 이상일 때? 네, 30도. 얘는 30도 이상이고, 르끈은 45도에서 90도 사이. 기둥에서 전단을 보강해주는 전단 보강 철근은 띠철근, 뱅글뱅글 돌아가는 나선 철근.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고, 무엇도 있다면은 와이어 메쉬. 요것도 이런 용어가 나오면 얘는 뭐냐면 전단 철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말로 고치면 철망이에요. 철망. 용접 철망. 그래서 철인데 굉장히 얇게 불판, 고기 구울 때 불판 같은 거, 미세하게 했는 거, 막 이런 거 사이사이에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힘을 분산시켜서 전단을 보강해 준답니다. 철근할 때 보통 뭐 SD 300이니 400이니 쓰는데 이건 무슨 강도? 항복 강도죠. 늑근을 배치할 때 늑근은 중앙부와 단부를 구분했을 때 단부는 촘촘하게 느슨하게 촘촘하게, 상대적으로 중앙부는 조금 느슨해도 되겠더라. 왜냐하면 보에서는 전단력이 어디 가장 많이 작용하니까? 단부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니까. 쭉 가서 98페이지부터 천천히 볼게요. 98페이지. 땅딸막한 건 단주, 길쭉한 건 장주인데 힘이 잘 되는 것은 누구다? 장주. 그래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뭐에 불리하다? 좌골에 불리하다. 다음 99페이지 와서 기둥에는 띠철근, 나선철근이 있는데 띠철근, 나선철근에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물으면 횡력에도 저항하고, 그쵸? 전단력도 부담하고, 좌골도 방지하고, 그리고 또 피복 두께도 유지한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사각형 기둥은 몇 개 들어간다 최소? 4개. 삼각형은 3개. 다음 뒷면. 보에 대해서는 물재가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은데 101페이지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보에서 얘가 보 단면을 봤는데 인장측, 압축측 모두 철근이 들어가요. 그럼 무슨 보? 복근보. 인장층에만 철근이 들어가면 당근보.
101페이지 하단에 갈로 2번 전단 철근 종류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직각으로 하는 스트럽도 있고 느끈이죠. 동그라미 2번에 45도짜리 스트럽도 있고 결국은 스트럽 끈은 45도에서 90도 사이라는 말이죠. 그게 3번에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이면 병용해도 된다. 다음 뒷면 바닥 구조에서 변장비라는 말이 나오죠. 변장비는 뭐분의 뭐? 단변분의 장변을 했더니 기준값이 얼마이다? 2죠. 그래서 얘가 2 이상 값이 나올 수도 있고 2 미만인 값이 나올 때도 있는데 2 이상일 때는 무슨 슬라브? 어떤 방향? 한 방향 슬라브. 2 미만일 경우에는 두 방향 슬라브라고 하는데 한 방향 슬라브부터 볼게요. 즉 만약에 이게 6m라면 이건 한 2m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보다 큰 애 한 방향 슬라브인데 힘을 한 방향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변 측이 받을까? 장변 측이 받을까? 어느 변 측이 힘을 받을까요? 단변. 그래서 짧은 변, 그러니까 짧은 철근이 힘을 받는 변장이 되는데 요렇게 들어간다. 그럼 얘가 뭐다? 주근입니다. 힘을 받는 주근이 되고 그렇다고 길게 들어가는 철근이 없을까? 아닙니다. 배근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들어가는 장변 쪽에도 철근을 배근을 하는데 요거는 무슨 철근이 하냐면 늘다 온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온도에 저항하는 온도 철근이라고 합니다. 짧은 쪽에 배근하는 것은 힘을 받는 주근이고 긴 쪽에 배근하는 것은 온도 철근, 즉 수축과 이완을 균열을 발생을 적게 하게 해주는 콘크리트 균열을 감소시키는 아이죠. 그럼 두방향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만약 6이면 얘가 한번 4 정도 되면은 2보다 작겠죠. 이런 아이가 있으면 얘는 두 방향 전부 다 주철근입니다. 그래서 짧게 들어가는 것도 길게 들어가는 것도 주철근인데 그 중에서도 만약 구분을 한다면 짧은 쪽은 말 그대로 그냥 주근이고요. 긴 쪽도 주근이기도 한데 뭐라고 해도 된다? 대력근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요 용어 나와도 틀린 말 아닙니다. 결국은 대력근은 두 방향에서 나오는 거죠. (102페이지) 하단 교재로 보게 되면은 갈로 1번에 나오는 것 103페이지 걸쳐서 나오는 것이 판세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하시고 104페이지 넘어갈게요. 플랫 슬라브, 플레이트 슬라브 얘네들 다 퉁쳐서 무슨 판? 무량판 슬라브죠. 무량판 구조인데 얘는 뭐가 없습니까? 보가 없죠. 보 없이 해서 보 공간을 줄였어. 그래서 동일 유효 공간, 즉 반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효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 감소. 증가하고 이해되십니까? 증가하고 만약에 같은 층고라고 하면 층고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다. 그래서 더 많은 층수를 지을 수도 있었죠. 근데 기둥에다가 바로 위에 바닥판을 올리다 보니 얘가 뚫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뚫림 현상 또는 뚫림 전단 또는 펀칭 시어라고도 하죠. 용어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 특징을 한다면 일단 무량판 구조는 어떻다? 간단하다. 구조는 간단하지만 동일 층고라고 하면은 우회됩니까? 반자는 높아진다. 또는 뭐 실내 이용률은 얘도 높아지는 것이죠. 동일 반자면은 반자일 때는 층고가 낮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거푸집 공사가 간단할까요? 복잡할까요? 간단하죠. 거푸집은 그냥 요래되고 다 굳으면 요래되면 끝나는 거죠. 복 없으니. 거푸집 공사는 간단하고 대신에 바닥판이 많이 두꺼워지죠. 이 뚫림 전달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고정하중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고정하중은 증가하다 보니까 요 주변에, 기둥 주변에 뼈대의 강석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약하니까 이거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주변에 철근 배근은 복잡하다, 단순하다? 복잡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105페이지. 옹벽. 옹벽에서는 앞에 있는 것, 여기 토합. 앞에 있는 것을 앞구판, 뒷구판. 이게 확 미니까는 이게 밀려가겠네.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뭘 줍니까? 시어키를 두고 안 밀리게끔 해주고, 얘가 힘이 작용하는데 요거를 저항해줘야 되겠죠. 수평 저항력은 요렇게 토합이 미는 힘에 야가 더 커야 되겠죠. 몇 배의 힘을 더 견뎌야 됩니까? 1.5배. 다음,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걸 뭐랍니까? 전도 모멘트라고 하는데, 뒤집어지는 힘은 몇 배? 2배를 얘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 모멘트는 뒤집어지는 것에 2배의 힘을 견딜 수 있게끔 제작을 해야 된다. 옹벽 길이도 너무 길면 신축이음을 두겠죠. 신축이음은 수직, 수평, 수직으로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다음 해서 106페이지. 106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다 콘크리트 다 하였습니다. 얘의 강도를 측정할 거예요. 첫 번째, 슈미트 해머법, 반발 경도법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경도, 해머, 치면서 하는 것인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콘크리트 면이 공극이 많으면 수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공급 부분에는 반발 경도가 약할 거잖아요. 그쵸? 정확한 값이 안 나와. 때문에 무엇을 둔다? 보정계수를 둔다. 그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반발되는 정도를 값을 추정하는 것인데, 이게 간단해서 좋기는 한데 공극이 많이 있어버리면 이게 정확한 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게 되면은 계수를 둬서, 보정 계수를 둬서 수치를 보정을 해주고, 다음 보니까 초음파법 또 있지요. 초음파는 튕겨서 오는 공극이 있어도 됩니다. 콘크리트 면에 공극이 있든 없든 간에 초음파 갔다 오는 거고 갔다 오는 거 측정하는 거죠. 공극이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로 3번에 가장 정확한 것은 2개를 붙여서 복합법으로 한다. 중성화 시험. 벽면이 있습니다. 뚫어가지고는 중성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데 딱 어떤 지점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했더니 중성화가 많이 진행되었어. 왜? 벽면하고 많이 맞닿 왔으니. 중성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무슨 색? 무색. 저 깊숙한 곳은 중성화가 덜 진행되었어요. 그 무슨 색? 빨간색. 뭐 갖고 측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났다? 페놀프 탈레인.
피놀프탈린 시약은 염기성에서만, 즉 알칼리에서만 반응을 하는 시약인데 그게 빨강으로 나타나요. 평소는 무슨 색이다? 무색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남았는, 얀 아직 쓸 수 있네, 중성화 덜 됐네. 그래서 콘크리트 수명을 계산하게 되는데 두께의 제곱 값으로. 그럼 콘크리트 중성화는 표면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단원 정리하고요. 조금 쉬다가 4단원 하겠습니다.